1시간 반이면 되죠? 네. 예. 1923년으로부터 딱 100년인데, 제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때, 그 3.1운동 대통령 직속에 있었던 위원회에서 기획소통분과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과 관련된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거의 잊혀져 가고 이제 있고서 이제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데, 그 23년 딱 100년이 되니까 딱 형평사 진주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와서 발표 좀 해달라고. 근데 왜 저한테 이제 그런 발표를 부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라는 책이랑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둘 다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역사는 대부분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굉장히 일본에 저항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도 우리가 어쨌든 민주화를 이루고 또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근현대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 오고 그렇게 교육이 되어 와서, 저는 전형적인 1987년에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386 세대의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이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면서 나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지도 교수님께 드렸더니, 어려울 거다,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2002년에 박사 논문을 쓰고,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논문을 쓴 게 2009년이에요. 그러니까 89년도에 대학원을 들어가고, 또 박사 논문까지 쓰고 20년 만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민주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은, 또 제 친구가, 사역하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우리나라 근대사가 칙칙하다, 너무 어둡다. 예.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탄압과 저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칙칙한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 저한테 그런 농담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건, 어쨌든 저는 87년 민주화 운동에 한가운데 있었던 학생으로서 살면서 민주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세상을 이제 봤으면 역사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정말 워낙 민족주의적 사관이 튼튼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데 한 20년 걸린 거죠. 그래서 2009년에 3.1운동 관련된 첫 논문을 쓰면서 이제 민주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민주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데는 역사학을 하지만 사회과학에 관한 공부를 계속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참여연대의 창립 멤버였고, 그 다음에 작년 봄에 운영위원장을 끝으로 해서 28년인가요? 예, 동안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지만 24년 동안 계속 참여연대의 문지기처럼 참여연대를 지켜왔기 때문에, 참여연대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 문화가, 토론하고 위아래 없는 토론을 하거든요. 거기서는요, 일을 할 때. 그런 어떤 민주적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 눈이 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운동이 제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을 2015년과 17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향한 역사는 1801년 공노비 해방부터 시작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꼭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는 1919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까지, 그 독립운동의 사실은 그 독립운동은 민족 독립이 목표였지만, 그 독립으로 가는 과정과 그 독립의 원리는 다 민주주의적인 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일본이 했었던 것을 탄압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민족적 억압이라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고 달리, 민주적 관점에서 보면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일본 조선 총독부는 사실 거의 그 총독이 전제 군주와 같잖아요.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고 재령을 만들기 때문에 입법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이 오잖아요. 총독으로. 그럼 군사 독재이죠. 민주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전제 군주정에 가까워요. 전혀 민주적 권리를 안 줘요.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거기에 저항해서 민주운동을 할 때,
어떤 원리로 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사실 민주주의 원리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게 전제적인 어떤 정치를 펼치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광수가 28 독립선언서에서 일본의 정치는 전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제 정치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독립운동의 합법성, 정의, 정당성을 민주주의적인 원리에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꽃피울 수 있었는데, 일제 시기에도 그걸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말 억울했던 거는 전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상으로 살아갔을 때 정말 화가 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민족 차별을 받는 거죠. 사실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태어난 것 때문에 차별받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유추해 보자면 조선시대 신문지랑 같은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내가 태어났는데 노비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 거기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죠. 유교사회니까.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차별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받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참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정권을 원했다면 일본 밑에서 우리가 그래 일본인으로 살자는 얘기야?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당시 신문에 세금을 내잖아요. 한국인들도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조선 총독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돈 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누가 결정하냐면 일본 제국의회가 결정을 해요. 일본 의회가. 그래서 왜 우리가 낸 돈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걸 왜 일본 제국의회에서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나라가 없으니까 참정권이 없구나. 정말 이거는 큰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식민지의 불편함은 두 가지. 차별을 받는 점. 또 하나는 참정권이 없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해요.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 그럼 일본 치하에서 그럼 의회를 만들자는 거야? 친일파 아니야? 라고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라가 없으니까, 참정권이 없으니까 정말. 그래서 이승만이 4.19 때 쫓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의 사람들이 나라가 있고 없으면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참정권이었거든요. 해방 후에 그 참정권을, 사실 부정선거는 60년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67년에 삼선개헌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선했을 때도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안 나갔어요. 개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봄에 선거를 총선을 치렀는데 겨울에 11월 달에 갔어요. 이제 예산 통과해야 돼. 그 정도로 버텼는데 대통령이 쫓겨나진 않았잖아. 대통령 물러나는 주장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제 얘기. 근데 해방되고 45년에 20살이었던 사람은 60년이 되면 35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죠. 자기네들한테 참정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 근데 그걸 유린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4.19 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앞에 나섰던 거. 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의 독립운동사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나왔고, 9월 달에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정부, 그러니까 한성에 있었던 한성정부의 명단과 연해주에 있었던 국민의회, 그러니까 대한국민의회랑 그 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합치면서 통합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게 1919년 9월인데, 그때 대한민국 헌법이 나왔어요. 2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과 2항, 그 다음에 1948년 제한헌법의 1조와 2항이, 1조가 뭐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2조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가 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표방했던 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이런 명확한 인식 같은 게 1919년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하면 이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그 안창호 선생님이 1920년 신년회 때, 대한민국 정부 신년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예. 있소. 대한나라의 과거에는 황제는 1인밖에 없었지만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요. 제군 모두가 황제요. 황제란 무엇이요? 주권자의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이다. 국민 주권론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명확하게 모두가 황제다라는 설명으로 할 만큼 아주 명확한 국민 주권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지금도 예를 들어 국가보훈부라고 해야죠. 이제 올랐으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이 보훈 대상자를 할 때 여전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0년, 21년, 2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자금,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 위해서 그 무장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저는 이 사건들이 굉장히 묻혀져 있는데 왜냐면 이게 산발적이거든요. 각자 개인이 하거나 몇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묶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열렬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했는데 그 이유가 이 국민주권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1919년 시점에. 그리고 우리는 왜 이해를 못했을까?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김희독립 선언서나 28독립 선언서나 많은 독립 선언서에 나와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주와 그다음 평등을 위해서 인류 평등을 위해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다 민주주의 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게 원리라는 건 생각 안 하고 한자가 너무 어려워 공부하기 힘들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생각한 건데 사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김희독립 선언서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이렇게 썼겠죠. 돌아가신 고종과 살아계신 순종께 나라를 돌려드리자 라고 나왔겠죠. 전혀 그런 내용 없죠. 민주주의 연내주의에서 나온 것에는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는 우리 편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공공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확한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만세를 불렀다는 건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신채월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엄청난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의열단의 의열투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의열단의 의열투쟁과 얼마 전에 9.11 테러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했었던 그 뉴욕에서의 테러랑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김구 막 의열단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열투쟁, 테러라고 부르지 않고 의열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간혹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2001년이죠, 그게? 갑자기 오래돼가지고, 그 9.11 테러 때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오사마 빈 라덴이랑 김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사마 빈 라덴은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을 죽였지만 김구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일지 목표를 갖고 죽였다.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은 그 많은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어떤 제국주의 국가의 그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군 수뇌부에 대한 테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문제를 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나라의 그 어떤 출신들이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경험한 나라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이건 테러다. 그러니까 무모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서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테러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근데 이건 폭력인 건 맞거든요. 폭력투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이거를 정리할 것인가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어떤 죄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나 요즘 나라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예, 제가 사람들을 다 한바탕 웃게 만든 게 파리에 딱 가서 돌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돌들이 좋더라고요. 이러한 식민지의 고열을 빨아다 진짜 잘 살았네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맞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제국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의 지식인들이 볼 때 이 식민지에서 자기 나라 본국인들이 가서 했었던 행위에 대해서 그 문제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설명, 그 다음에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저항했던 사람들의 정당성을 찾아낸 게 뭐냐면 반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폭력에 반대하는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폭력은 자기의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정당한 가치, 독립이라는 가치, 인권을 보호하고 신정 이런 가치를 가지고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폭력이다 라고 하면서 숭고한 거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열달 투쟁에서 한참 고민하면서 이걸 민주주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막 찾다가 그 대구대학에 계셨던 김영문 선생님이 약간 그런 얘기를 쓰셔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양 철학자들 책을 찾았죠.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 의열달의 투쟁은 정말 의열투쟁, 의미 있는 어떤 성스러운 그런 어떤 숭고한 투쟁으로 설명을 할 때 반폭력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채호 선생님은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에 처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될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게 4월 10일 밤 10시부터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밤새면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국무총리를 뽑으면 동의 제청 이거 다 했어요. 절차 지키느라고 밤새 했는데 그때도 참여했어요. 이 신채호 선생님이. 그러다가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에 올랐는데도 오지도 않고 와서도 상당히 그 임시정부가 이렇게 융화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다가 다시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태를 쭉 돌아보면서 그 반임시정부 노선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죠. 돌아서게 되면서 그 중심에 서게 됐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열단의 부탁을 받고 조선혁명선언을 써요. 그래서 1923년 1월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주목할 것은 5가지 파괴해야 될 대상과 5가지 건설해야 될 목표는 뭐냐. 그러면 이족 통치면 다른 민족의 통치라는 건 이건 독립, 어쨌든 이족 통치라고는 일본의 통치를 파괴하고, 여기 보면 특권 계급, 경제 약탈 제도, 사회적 불평균 및 노예적 문화 사상, 이렇게 5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갖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스스로 움직여내지 않고 스스로 독립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한 사회를 독립된 사회를 구성하고 독립된 나라를 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경제 약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특권 계급 이런 문제 제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정부주의를 이제 찾아내거든요, 사람들이. 이 무정부주의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은 뭐 자본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신채호는 그런 어떤 주의나 이념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했던 그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회에서는 적어도 스스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특권 계급이 없고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이면서 문화적인 사상, 그러니까 일본의 여기 말하자면 이제 자치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적인 문화 사상인 건데요. 이런 어떤 적어도 누군가에 끌려서 자신 인생과 삶을 살려고 하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를 무정부주의라고 봐야 될까? 무정부주의 요소가 있죠. 요소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회주의적 요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독립사상, 민족주의적 사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상사라고 하는 게 참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를 무슨 주의자라고 하는 순간 그걸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그 사람의 고민을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신채호는 어떤 이즘이나 주의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자들 사이에서 더 살았으면 사회주의자가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동희처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그런 추측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좀 이렇게 어떤 이즘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꿈꿨는가를 조금 더 이념보다는 개념을 가지고 본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워낙 저희가 이념적으로 보니까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분은 어쨌든 어떤 독립된 개인, 독립자로서의 개인, 독립된 사회, 독립된 어떤 이 민족, 독립된 국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방향으로 볼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고유한 조선, 자유적 조선 민중, 민중적 조선, 민중적 사회 및 민중적 문화. 그래서 민중이 직접 혁명을 주장한 걸로. 그러니까 민족을 전면에 내세운 거잖아요. 이것도 아까 보시면 이거랑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예, 제국은 모두 황제다 라고 얘기했었던 이 이야기할 때 모든 민중이 황제인 거잖아요. 예. 이것도 그런 의미의 민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특히 우리 민중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서 군주라든지 어떤 지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뭐 입헌 군주제인가 공화제인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지만, 결국 이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배층을 이제 빼고 이 민중을 강조하게 된 것도 이 나라를 잃고 난 뒤에 그 나라를 잃는데 주역이 됐었던 사람들에 대한 강한 반발, 지배계급에 대한 강한 반발이 사실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를 신채호가 좀 설명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910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대한제국이 망한 다음에 양치차오, 그러니까 양계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책임 궁정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188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부터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입헌 군주제 국가로 바뀌었어요.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일본만 해도 1889년도에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입헌 군주제 국가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이제 1898년에 변법자강 운동을 했을 때도 입헌 군주제 국가로 가자는 운동이었는데 황제가 짓밟았죠. 우리나라 1898년에 독립협회가 입헌 군주제 국가로 가자고 했는데 역시 황제가 짓밟고 1899년에 전제 군주제 국가인 대한제국의 전제정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청나라는 하도 밑에서 요구가 심해서 1906년에 청황제가 그럼 우리도 곧 입헌군주제로 갑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공화제가 됐지만, 그런 1910년엔 어쨌든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입헌군주제 국가로 가지도 않고 입헌군주제 국가로 간다고 약속도 안 했던 동아시아의 유일한 나라는 대한제국이에요. 많은 신하들이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가자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널전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고종을 찾아와서 자꾸 이렇게 군주권을 흔드는 신하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고종은 신하들한테 다른 나라 신하도 내 걱정을 해주는데 너희들 왜 자꾸 입헌군주제 가자고 하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토르미 일기장에 쓰죠. 한국이 입헌군주제 국가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핸들링이 어려워져. 왜 그래요? 전제 군주제 국가여야 주권이 고종 한 사람한테, 황제 한 사람한테 있고 황제의 도장을 찍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입헌군주제 국가였으면 중요한 조약은 어디에 인준을 받아야 되죠?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특히나 청일전쟁에서 전제군주제 국가인 청나라가 입헌군주제 국가인 일본에 졌고요. 러일전쟁에서 전제군주제 국가인 러시아가 입헌군주제 국가인 일본에 졌기 때문에 많은 지신들이 입헌군주제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죠. 근데 결국 그 약속을 그 약속을 한 적도 없는, 말하자면 아주 쉽게 하면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 야욕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건 맞지만 우리한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걸 양시차오가 모든 책임은 궁정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인들이 볼 때 고종과 순종의 그런 어떤 시대 퇴행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919년에 고종이 죽은 게 하나의 3.1운동의 촉발자가 되긴 했지만, 3.1운동 100주년 좌담을 한겨레 신문에서 했을 때 선배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고종이 제일 잘한 일은 1919년 1월 21일 날 죽은 거라고. 3.1운동이 자극이 된 게 제일 잘한 거라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고종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걸 너무 인상 깊게 들었어요.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고종에 대해서 상당히 미스터 선샤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만국의 책임을 함께 지지 않는 함께 지지 않고 참 고종은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예. 역사적 평가를 이렇게 후하게 봤다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당시 지식인들한테는 그런 게 있었고 민중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1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신문 조서들을 제가 읽었지만 어디에도 고종이 죽어서 슬펐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강조한 민중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배 계급의 어떤 만국의 책임을 지고 적어도 민중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 조선혁명선언에 담겨져 있고 의열단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죽인 게 아니고 예, 정말 특정한 사람들 거기도 보면 나 있거든요. 7가살 정해져 있고 아무나 죽인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아나키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어떤 그 감독이었나 영화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독립운동하면서 잘 빼입고 일본인들과 어울리면서 무슨 독립운동을 했느냐. 이건 영화 잘못 만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무신 신고 파티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누구를 죽일지를 예? 일본인보다 일본말을 더 잘해야 돼요. 일본인보다 일본말을 더 잘해서 일본인으로 착각한 사람이 이봉창이에요. 일본 사람보다 훨씬 세련되고 일본 사람보다 이화림이라고 하는 여성 애국단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윤봉길과 함께 홍콩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가 결국 김구 선생이 말려서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하림은 그 평양에서 기독교학교를 나와가지고 상하이에서 활동하지만 일본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윤봉길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독립운동을 할 때 꼭 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뭔가 한국인들이 뭔가 좀 독립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때 했던 적이 있는데 의열단의 운동은 당시에 김구 선생이 한일애국단 이봉찬 사건 뒤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게 아까 얘기한 반혁명. 서양의 철학자들이 숭고하다고 얘기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조선혁명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쟁취해야 하고 말하자면 이 민주주의 우리 중심의 민중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이즘을 찾아서 굳이 신채호를 그 무정부주의자라고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말 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은 이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김산이라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 책인데요. 님 웨일즈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김산과 영어로, 그러니까 김산이 영어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에드가 스노우라는 중국의 붉은 별을 쓴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이었어요. 이때는 나중에 이혼했는데 그때 이제 김산을 중국 공산당에 활동하는 김산을 만나서 영어로 쭉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이제 아리랑의 책을 냈고요. 이 책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록 달성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든 조선인들은 오로지 두 가지를 열망하고 있었다. 독립과 민주주의. 실제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었다. 자유. 자유란 말은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금덩이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자유든 조선인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일제히 압제로부터의 자유, 이게 독립이죠. 그 다음에 결혼과 연애의 자유, 당시에 어려웠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이 자유 두 가지가 상당히 놀라운 자유인데요.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자유. 그러니까 당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식이라고 하는 게 결코 독립해야 된다는 것과 결혼과 연애의 자유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규정하고 정상 행복한 삶을 사는 자유까지도 요구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다 웃는 게 정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유라든지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자유가 지금도 있는가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어려운 자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무정부주의가 그토록 호소력을 가진 건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데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향한 충동은 조선에는 그야말로 강렬한 것이었다. 우리들 사이에 민주주의가 남을 정도로 많았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들 사이에 민주주의가 남을 정도로 많았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사님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합집산을 했다는 거예요.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뜻이 또 안 맞으면 해산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 고등학교 때 이거 단체 정말 많지 않냐, 독립운동단체 외우느라 고생이 많았지. 그랬더니 네, 다 민주주의 때문이야.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예.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보다 이런 어떤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이에 남는 굉장히 우리는 지금 파벌적이다, 분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들을 김사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서로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독립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라는 그 책을 이제 제목을 이제 정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1923년도 3월 달에 어린이 잡지가 창간이 됐어요. 예. 어린이 잡지 표지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이번에 기념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왼쪽에 제일 재밌죠? 어린이, 삼형제겠죠? 예, 예. 이렇게 보면 이제, 단발했네? 약간, 양복도 아니고 한복도 아닌 저런 옷이 있었군, 뭐 이런 거. 예, 예. 예, 이런, 그러니까 약간 뭔가 한복감을 개조해가지고 약간 입기 편하게 만든 뭐 이런 것들이 입혔군,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개, 동물권이죠. 요즘은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이트 타는 장면. 그때도 스케이트 탔나? 근데 그때 특집으로는 도깨비. 예. 도깨비가 특집이었고. 근데 가끔 세상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어린이 잡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잡지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잡지가 처음 나왔는데 놀라운 잡지가 나온 거죠. 순 한글로, 예.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잡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면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쓰는 말을 보면 되게 예뻐요. 네, 한글을 참 잘 쓴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든 건 방정환인데, 방정환이 이런 걸 만드는데 뒷 배경은 손병이죠. 손병이 사위였거든요. 네. 손병의 셋째 사위였는데, 그래서 천덕의 소년회를 만들어서 활동했고 그걸 지원을 많이 해줬고, 방정환 일본 유학을 갔다 왔죠.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일본에서도 존 듀이가 상당히 당시에 유행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20세기 초반에 존 듀이의 생활주의 교육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대, 20년대 우리나라에서 무단 통치했으니까 학생들이 엄청나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10년대에 이제 무단 통치했어. 똑바로 앉아서 막 이러고 선생님이 칼 차고서 막 이러고 째려보면서 공부를 시켰을 것 같은데, 사실 10년대, 20년대까지 일본이 더했고 한국에서 그랬지만 약간 자유주의 교육을 했어요. 그러다가 30년 넘어가면서 약간 군국주의적 교육이 강화되면서 막 시간표 생기고 급훈 생기고 막 분단 생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제가 이제 잡지를 조선교육연구라는 잡지에 보면 교장 선생님들 연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자유롭게 가르쳤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학생들한테 규율을 잡으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 있었고, 사실 그 10년대, 20년대 상당히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간섭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머리도 두발 자유였어요. 예. 그러니까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교육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선입관들이 실제적인 거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방정환이 천년군 소년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일종의 대안학교예요. 예, 방정환은 학교 가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일제에 훈육이 되는 건데, 규율에 훈육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소년에 모여서 같이 즐겁게 서로 경어 써가면서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어린이날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2020년, 그러니까 21년에 이제 100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 어린이날도 제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이 없었어요.
이게 세계 최초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 자신이 없고요. 굉장히 일찍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념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나라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은 6월 1일이 국제 아동의 날이고요. 일본 같은 건 아동 애호의 날이 있었어요. 그 아동 애호의 날을 가져다가 우리가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일본 걸 가져다가 만들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행사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 그러니까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래서 6월 1일이 어린이날이죠. 그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근데 이제 그 어린이 잡지를 이제 1923년에 이제 창간을 하게 되는데, 뭐 이 잡지가 뭐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정말 인기리에 이제 그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보시면, 예.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그 쉬운 말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어린 잡지에 이제 글을 실은 사람들 여기 보면 이광수, 피천득, 박태원, 윤구경, 마혜송, 정인섭, 주요섭, 이태준, 심은, 홍남파.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아는구나 라고 생각한 그 유명한 분들이 바로 여기 잡지에 글을 쓰는데,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여름과 싸우는 동무들에게도 보시면, 예. 뭔가 이 어린이들을 위한 굉장히 따뜻한 말들을 많이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글은 천하의 제일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글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 이걸 통해서 왜 어린이를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이 어린이하고 붙어 다니는 게 사실 인권이에요, 인권.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자고 해서 어린이날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린이 인권을 만드는 거 뭐냐? 요즘 말로 쉽게 치면 민주시민 교육이죠. 어린아이들한테 민주주의 의식을 키워서 어쨌든 우리가 독립하고, 독립에 말하자면 동량으로 크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이 아이들이 민주주의적인, 예,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어린이 운동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조선 글은 천하의 제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예. 조선 글로는 이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적어 형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죠? 세계 모든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소리 듣고 음으로, 예. 그러니까는 외국말을 배울 때도 조선 사람은 말재주가 좋아서 조선글은 세계에서 으뜸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아이들한테 한자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잡지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들의 글을 실어주는 거죠. 어린이, 최초인 거죠. 어린이들의 생각을 서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글들을, 예, 실어서 아이들 동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예,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린이날 아이들이 만들어서 뿌린 글인데, 예, 보시면 정말로 쉽게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예. 어린이들 가까이 와서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그 다음에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 쉽게 성만되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위하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요게 좀 맹랑한데요. 대우주의 내신경 말초는 늙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늘 생각하여 주시오 라고 하는 글을, 이게 이제 한두 장 뿌린 게 아니라 100만 장씩 뿌렸어요. 어린이날. 네. 여기서 보면서 약간 의심 가는 건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거 그때도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예, 하게 하는데, 정말 어린이들을 정말 미래의 동력으로 잘 키우려면 어린이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여기 잘 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날 자기네들끼리, 아이들끼리 드리는 글도 있었는데,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계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기상을 기릅시다. 어렵지 않아요.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들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존댓말 쓰자는 거죠. 뒷간이 난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동물권도 있어요.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이렇게 상호 약속하는 이런 글들, 이거 보면은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의식, 인권 의식을 갖다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얼마나 섬세한 기획으로 예, 이야기를 했고 그런 사람들 키워냈는지 해방 후에 4.19 때 앞에 나와서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일본식 학교에 가서는 배우지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렇게 배우게 된 건데 이거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일본의 전제, 그 다음에 전제군주와 같은 그 조선 총독 아래에서 어쨌든 식민지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단체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진짜 단체를 많이 만들거든요. 이 단체를 만들, 단체 운영 원리가 다 뭐냐면 집단 운영 체제예요. 집행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보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단으로 지도체제를 만들어내면서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도교 손일에 투표를 통해서 회장 뽑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녀 불문하고 예,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1924년도에 조선 노동총동맹이 만들어졌어요. 노동자 농민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만들자마자 둘이서 왜 우리가 같이 만들었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7년에 조선 노동총동맹,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농민총동맹이랑 조선 노동총동맹을 갈라졌어요. 아니 근데 24년에 만든 3년 동안 도대체 왜 안 헤어지고 3년 만에 헤어졌느냐? 총회 원칙상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해산할 수 있어요. 그런 정관이 있는 거예요, 정관이. 근데 이 총회를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면 계속 조선 총독부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집회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단체에 우편으로 공X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수합해가지고, 예,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정관을 어기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결국 3년 만에. 그건 뭐냐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인들 지금 요즘 절차적 민주주의 중요하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전통이야 언제나 막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린이도 그렇고 이게 조선인 사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어린이운동 모든 운동이 이 민주주의 원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평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게 인권운동이 대표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형평운동은 우리 안의 차별의식과 싸우는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어떤 민주주의 투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안의 차별의식, 우리 민족 안의 차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제도적인 해방을 얻었어요. 사실 백정 출신들이. 근데 여전히 그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어요. 백정 출신은. 이제 여기다 백정이라는, 굳이 백정 출신이라 쓴 건 뭐냐면요. 1894년 이후에는 백정 없는 거예요. 양반 없는 거예요. 노비 없는 거예요. 다 출신인 거죠. 왜? 1894년 법적으로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혹가다 1900년대에 노비를 해방하기 위해서 노비 문서를 불살른 사람들을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1894년 이후 10년 동안 노비를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하여튼 노비 문서를 불살르고 노비를 해방시키고 독립운동하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냐가 중요해요. 1894년에 국가가 이미, 근데 이제 노비는 1801년 공노비 해방 이후에 한 100년 가까이 해방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894년에 노비 해방을 한 뒤에도 노비 출신에 대한 차별은 없었지만, 백정은 그때 이제 바로 되면서 계속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해방이 돼도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23년도에 형평사라는 자발적 결사체, 지금으로 치면 시민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회운동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속에서 인간답게 살 거리를 찾기 위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동안에도 전국에서 반형평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형평운동을 도와주는 사람 막 때린다든지 습격한다든지, 백정 출신들 운동하는 모임 장소에 뭐 습격을 하는 이런 일 정말 전국적으로 많았거든요. 네. 근데 차별받는 소수자인 백정 출신들은 스스로 형평사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차별적인 대우와 인권유린에 맞서는 가운데 백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운동은 일본에서 있었던 불황민 차별운동에, 그러니까 불황민 출신들이 했었던 그 인권운동인 수평사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예요. 수평사는 1922년에 만드는데 일본도
천민이 있어요. 불악민이랑 천민이 있었는데 원래 1870년대 해방이 됐어요. 근데 계속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년에 수평사를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벤치마크 형평사를 만들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도 자기 할아버지가 백정 출신한 사람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진주에 가가지고 그 백정 출신 아니고 양반인데 이 백정 해방운동을 했던 분의 후손을 만난 적이 있지만 자기 할아버지가 백정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조상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한국은 없어지고? 일본은 지금도 불황민이 수백만 명 있고요. 여전히 결혼과 취직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일본의 지식인들 누구도 해방운동하고 있지 하는 분들도 있죠, 참. 예. 누구도 아니고. 예. 해방운동은 여전히 있어요. 왜 일본은 천민 출신에 대한 차별이 지금 있고 한국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 하죠.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안에 차별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민족차별 우리가 받고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받고 있었는데, 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차별이 있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평사를 만들어 형평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백정 출신들이 노동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사회, 청년운동, 모든 운동, 여성운동이 다 도와준 거죠. 연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반형평운동이 일어나면 막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이런 게 나와요. 창피하다 진짜. 예. 어떻게 우리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언론도 확실하게 이제 형평운동. 왜냐? 언론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백정에 대한 출신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한국전쟁으로 많은 게 없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 안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자체가 차별받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차별의식이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반인권적인 거라고 하는 공감대가 한국에 그 당시에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지하에 형평사 운동이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왜냐면 형평사 운동은 나중에 가면 친일단체로 바뀌어요. 근데 약간 끝은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정 출신에 대한 차별의식이 거의 사라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우리 할아버지가 노비 출신이라는 사람이 없고, 그죠? 예. 그다음 백정 출신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런 사회가 된 거죠, 한국 사회. 근데 일본은 여전히 지금도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형평운동은 딱 이렇게 문건에 나와요. 인권운동에서 시작됐다. 인권운동이 시작돼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제 인권운동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급차별과도 우리에 관한 어떤 백정 출신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계급차별에도 저항에 대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만든 게 글인데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맨 위에 있는 거. 조선의 형평운동은 순전히 인권운동에서 시작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의식이라는 건 상당히 확실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작쟁이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 민주주의로 계속 설명하는 건 뭐냐면 아까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100년의 가치가 있다는 건 당시 100년 전에 했었던 모든 일이 지금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4년 8월에 일어났는데 이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저 암태도가 굉장히 멀거든요. 굉장히 시골에서 아주 먼 곳, 서울서부터 먼 곳에서 일어난 건데 이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서울에서 막 변호사들이 가서 변론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이게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그 사회운동이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게 활발해진 다음에 이 운동끼리 어떤 연대가 가능한지를 보여준 사회운동이 연대의 거의 출발점에 있다고 봐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근데 이제 보면은 소작료를 인하해라. 왜냐면 70%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40% 인하하라라고 하면서 소작료 안 내버렸어요. 추수한 뒤에 안 낸 거, 그 다음 봄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24년 봄까지 버텼는데, 결국 그러면서 이제 충돌하게 되니까 50명이 체포가 되니까, 이제는 아사동맹,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단식투쟁을 법원 앞에 가가지고 배 타고 목포 법원 앞에서 이제 그 농성을 하니까, 이게 전국에서 알려지면서 이제 전국에서 돈 보내고 사람들 오고 지지성원하고 이러면서 이제 커지게 되니까 결국 경찰의 중재로 일단락됐는데 그게 소작인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민주화 운동, 거리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힘을 갖고 그게 세상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해방 후에도. 근데 이게 그렇게 된 이유를 곰곰이 저 혼자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지평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운동이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소작쟁이도 굉장히 큰 그 투쟁이었잖아. 이 운동이 연대를 통해서 이제 지지 성원을 받으면서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 그 노동 그 1920년인가 21년에 부산에서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그때 최초로 한 거예요. 연대 파업. 진짜 수천 명이 안 나온 거예요. 큰 파업을 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승리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대규모 연대 시위가 성공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유전자가 됐나?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뒤에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신한 암태도 수작쟁이는, 지주화 때 소작인들이 저항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민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연대라고 하는 것에 경험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연대 전통의 뿌리에 바로 만민공동회가 있는데요. 이 만민공동회는 1898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독립협회가 의원, 그러니까 입헌 군제로 가자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만민공동회 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 첫날, 이게 첫날이 1898년 3월 10일 첫날인데, 이 첫날 주장이 뭐였냐면요,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치하려고, 저령도는 동백섬이에요, 부산 앞에. 그 저령도를 조치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한나은행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재정을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이때.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시위한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집회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독립협회 주도로 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조차 안 할게, 은행 안 만들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최초의 승리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비폭력 평화 시위인 만민공동의 첫날 시위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이 굉장히 의병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동학 농민군이나 의병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관점에서 뭐 이런 취지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신 우리 선배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친일적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은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적인 신문이라고 나중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일본을 욕하지 않아도 친일적인 논조라고 주장을 하는구나. 제가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독립신문을. 그런 얘기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독립신문이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이 위태롭다고 생각해서 만든 독립신문인데, 그 일본을 그러면 그 독립을 위협할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예. 우리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 서재필 천재예요. 예. 서재필은 대단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가 이제 승리로 이끌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근데 독립협회에서 동학농민군이나 의병에 대한 비판을 했냐면 이거예요. 딱 나와요. 방법은, 그러니까 뜻은 옳으나 방법은 그르다. 이게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무기를 든다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만민공동 비폭력을 독립협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문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엄청 자랑해요. 막 신문에서 우리가 이겼으니 뭐 너무 정당하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승리의 기억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났는데, 이건 이제 노동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원산 총파업 때도 정말 해외에 있는 노동운동 단체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정말 지지성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총파업이 가능했던 이유도 여전히, 이거는 이제 실패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1년에 있었던 부산 노동자 파업에 이제 성공을 했고, 요건 실패했지만 사실 이 연대의 어떤 전통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사람들이 서로 암태도에 수작쟁이를 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산에 총파업 벌이는데, 이게 분명히 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역 단위로 전국적인 연대가 가능했느냐? 우리 약자잖아요. 일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한국인들 약자, 우리 민족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로서 서로 연대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해방 후에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많은 대학이 연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그만 맨날 연대는 많잖아요.
많을 텐데 여기 수원에도 무슨 연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그런 연대를 만드냐면 그런 그 어떤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의 전통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이런 어떤 이게 나라를 잃고 식민지 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방 후에도 쭉 이어지면서 연대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신여성 잡지 창간인데요. 뭐 요즘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말들 능히 들어보셨고 미투도 있었고 했지만 이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의 어떤 삶, 해방, 그 일제 시기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해방 후랑 조금 이제 해방 후에 약간 후퇴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1983년도에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 교육원을 갔었어요. 한번 그 일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가는 친구들은 다 학교의 학생의 간부들이었어요. 근데 학생의 간부들을 신사임당 교육원에 모아놓고 현모양처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지도축으로서 커야 되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현모양처럼 그래도 바느질하고 옷과 그런 메고 한복 입고 생활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여성운동을 보다 보면 왠지 이때 결혼과 연애의 자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이런 거 굉장히 활발했고 해방 후에 왜 그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그 사실 현모양처 때문에 가장 고생한 분은 신사임당이죠. 예. 조선시대에는 현모양처란 말이 없었어요. 근대 들어와서 남자들이 노동을 하고 여성들이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을 봉양하는 이런 의미의 그 현모양처는 근대 서양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런 모습이 생겼을까 늘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 뒤처졌을까, 해방 이후에. 근데 이제 처음 23년에 신여성 잡지가 만들어졌는데, 신여성 잡지 한번 표지를 보시면, 예. 한복을 입었지만 단발을 했죠. 예. 두 번째 보면은, 예. 여기 적어도 이렇게 쪽진 여성은 신여성이 아닌 거죠. 예. 근데 당시에 신여성은 사실 이 신여성이라는 잡지가 나오면서 신여성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신여성이 유행하는 이건 기본적으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을 신여성이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이 잡지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개벽사에서 천도교가 제가 이제 천도교 민족운동을 전공했는데 천도교 정말 한국에서의 그 민족운동에서 한 역할도 있지만 이 잡지를 개벽 잡지라든지 아까 어린이 잡지 그다음에 신여성 잡지 다 개벽사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여권 신장, 의식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성 교육, 여성 노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편집인은 남자예요. 예, 박달성이라는 천도교 청년의 간부였다가 방정환이 하다가 방정환이 이제 30년에 죽으면서 차상찬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여성 기자들이 허정숙, 박경식, 김원주, 송기월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예, 사회주의 여성들이었고 신여성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신여성 담론을 주도한 대중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허정숙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제 위에 있는 건 이제 목차인 건데요. 예. 목차를 이제 쭉 보시면, 예. 이렇게 여성 문제와 관련, 이거는, 예. 이게 약간 접혀가지고 좀 별공문하고 섞여서 그렇긴 한데, 밑에 보시면, 허정숙은 굉장히, 잠깐만, 예. 허정숙이 당시 기자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했을 거예요. 동아일보 기자라다가 이 신여성 기자로 가서 사회주의자였는데 허정숙이 여성 해방론을 폈는데 그 내용이 보시면 경제 독립이 여성 무조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여성 감정 죽이고 살지 말고 감정을 살리고 살아라 라는 주장을 했고 조선에는 독자적 여성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성 해방은 이 사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산계급 해방 운동인데 그거보다 성적 해방이 우선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이런 주장을 했었던 페미니스트였는데 뒤에 보시겠지만 허정숙은 나중에 그런데 여성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무장투쟁을 하러 망명을 해요.
근데 이 무장투쟁으로 망명한 허정숙만 그런 게 아니라 꽤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당시 20년대를 풍미했던 페미니스트들이 무장투쟁을 하러 중국을 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뭐 지금 결론은 어쨌든 여성 해방 전에 독립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이 참 수원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원에서의 기생시위가 아닌가.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예, 전차길이 있거든요. 이 사진은요. 예,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였어요. 제가 옛날에 한동훈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문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 기생이라고 생각하냐고. 예. 그런데 왜 이 사진을 보고 왜 사람들이 기생이라고 생각했냐? 머리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머리는 히사시감이라는 일본 여학생들이 했던 머리예요. 유행에는 그 국경이 없는 거죠. 예. 일본 여학생들이 했던 머리를 저 중간에 보시면 머리 딴 사람도 있어요. 포인트가 있나요? 네. 위에 분가? 아니요. 가운데? 잘못 누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요건가 보다. 요 뒤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여기 쪽진 분도 계시고, 예, 두발 자유화라는가요? 근데 다 머리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 근데 사실, 무슨 머리를 일본식으로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머리, 외양은 일본식이었으나 머릿속에 독립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더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이 사진이 중요한 사진이냐면,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그걸 증빙하는 유일한 사진이죠. 단체로 만세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유일한 사진인데 이게 여학생 사진이에요. 왜 이 사진이 남았느냐? 일본 기자가 볼 때 얼마나 이게 특이했겠어요. 만세를 부르는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가는 경우는 뭐 한국인들도 처음 보지만 일단 일본인들도 이건 정말 뜨악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특이해서 이 사진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기사에도 나와요. 예. 다수의 여학생도 참가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수의 여학생도 참가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3월 1일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3월 1일 서울도 일어났고 평양에서도 일어났고 7군데에서 일어났는데 여학교가 있는 학교들은 다 참여했어요. 기독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의미가 있는 여학생의 탄생, 여성운동의 시작, 그 다음에 여성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작, 출발점을 알리는 사진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 사건인 3.1운동이 떼지어 걸어가며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었다는 걸 증빙한 사진.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사진인 거죠. 그 다음에 3.1운동 당시에 우리가 외웠던 기미독립선언서, 너무나 어려웠던 이 최남선의 기미독립선언서, 그거보다 진짜 더 잘 썼으나 너무 빨리 써서 우리가 안 배운 28독립선언서, 이광수가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아마 최남선은 이광수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 느끼지 않았을까. 원래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가 3대 천재거든요. 네, 일제 시기에. 근데 예, 확실히 이광수가 천재인 것 같아요. 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짜 28독립선언서 잘 썼는데, 그런데 여자 독립선언서도 있었어요. 근데 순한글이에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대한동포에게 엎드려 고하노니 동포여 때는 두 번 이르지 아니하고 이른 지나면 못하나니 속히 분발할지어다. 동포시여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쉽고 애절하게 잘 썼습니까? 이런 걸 교과서에 실었어야죠. 그죠? 예. 근데 보시면 여기 8명의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지금까지 누군지 전혀 밝혀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 되게 의미 있는 예, 그런 독립선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유관순의 발견.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3.1운동 하면 또 유관순이잖아요. 근데 유관순 발견을 제가 왜 의미하냐면 이거 해방 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해방 후에 그러니까 유관순은 그 일제시대 때는 발견되지 않으니까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기록이 딱 하나가 남아있어요. 유관순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사료가 있는데, 그 사료 유관순이 독립운동을 증빙하는 건데 2018년까지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후배가 저한테 오더니, 아니
국사 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다 유관순 치니까 무슨 자료가 하나 나와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이 설마 그 누구나 공부한 사람 다 거기 들어가서 보는데 그걸 지금까지 발견 못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래, 이상하대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진짜 쳐봤더니 경찰 보고서가 있었던 거예요. 유관순이 감옥에 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치위인 날 4월 1일 날 오빠도 잡혀갔잖아요. 할아버지가 그해 이제 5월인가 6월에 돌아가셨어요. 충격을 받았기에 며느리 아들 죽고 손자 손녀 그래서 이제 집안에 싸움이 난 거예요. 무슨 싸움이 나냐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할아버지가 믿고 있던 기독교식으로 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할 것인가. 할아버지가 기독교 믿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전통식으로 해야 되는 친척과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독교니까 기독교냐, 이렇게 이제 다툼을 몰래 가서, 왜냐면 이제 요주의 집안이 된 거잖아요. 몰래 가서 이렇게 쓴 게 이제 보고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2018년 11월 달에 이제 그 학술지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유관순이 왜 우리한테 영웅인가는 되게 약간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해방 후에 이제 46년도에 박태주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경향신문에 4월 46년 2월 때 쓴 거예요. 유관순에 대해서 쓰면서 오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가 유호섭 씨거든요. 오빠 나와라 그럴 때 오빠가 딱 독립노동당이라는 그 정당에 간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나왔어요. 오빠 살아있다는데 신문에 한번 그 다음 보도가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됐는데, 사실은 이 46년 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과서를 만들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잔다르크 프랑스 교과서를 보니까 전영택 선생님이 그 당시에 만들고 있었는데, 그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잔다르크가 있을 때는 3.1운동 때 누구 없나? 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화에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화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신봉조 교장 선생님이 우리 몰라요 막 이랬는데, 당시 이제 교감 선생님이 3.1운동 때 잡혀갔던 여학생이 이제 어느덧 교감 선생님이 돼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몰라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교과서 만들고 분 중에 한 분이 저 휴가 내고 고향 갔다 올게요. 그리고 고향 갔다 와가지고 자기 아까 아주머니 뻘에 유관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라고 자료가 좋은 거예요. 되게 유명한 한글학자인데 유도 갑자기 생각.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생각해서 이제 교과서에도 넣으면서 동시에 이제 전기를 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은 내가 이제 얘기를 못 해줬는데 박인덕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3.1운동 선생님이었는데 같이 들어갔던 사람한테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기국에서 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누구 그런 사람 없냐? 유관순 내 제자 중에 유관순 있다고, 그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념사업회가 우리나라 기념사업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준 게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이준, 근데 세 번째가 유관순 기념사업회 만들려고 활동을 했는데, 47년도에 발족을 활동했는데 48년도 3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관순 영화가 나왔고 유관순 교과서 유관순이 들어갔고 3월에 계약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관순 연극이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가가 나오고 완전히 3월 1일이 유관순 도배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46년과 47년도 3월 1일 날 좌우가 따로 기념식을 갖고 충돌했고 47년에는 열 몇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방의석이라는 이 유관순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화를 왜 제작했더니, 38천을 까부수고 민족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유관순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 말도 못하고 유관순처럼 평범한 어린 소녀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진짜 절박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3월 1일 날 이렇게 유관순을 대중문화가 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람들의 영웅이 된 거고, 국가에서 유관순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떠봤던 거는 그 박정희 때 61년에 이렇게 만들면서 군사정부 때 만든 거고요. 그 전에는 유관순은 일단 국민들의 영웅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이걸 통해서 그때 이제 그때 인터뷰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촬영 감독한테 인터뷰했는데 촬영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촬영 감독이 자기가 이제 로케를 찍은 거예요. 그 유관순 영화를 이제 병천에 가서 찍은 거잖아요. 사람들 보는데 엑스로 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근데 동네 사람들이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누런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3.1운동 때
유관순이 준 거다. 라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자기 찍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그걸 숨겨놓고 있었구나. 그 장난 깊숙이 가지고 있던 걸 꺼내서 흔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대한민국 그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그 영화 잠깐 틀어줬는데 누런색 찾아보랬더니 흑백 영화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열망, 그러니까 정말 분단이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독립을 이뤘는데 굳이 우리가 또 분단을 하는 이런 마음을 유관순에 담은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민족의 영웅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민의 영웅이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국가에 의해서 이제 영웅화 되는 거지만 뭐 그래서 지금도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그 3.1운동을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해방 후에 가장 유명했던 김마리아예요. 28 독립에서 가져왔었던. 교과서에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김마리아는 없죠, 사실은 교과서에. 네, 그 말하자면 그런 과정들이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유관순의 말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민족 통합의 아이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어가던 조선의 콜론타인의 이름을 해도 허정숙. 예, 허정숙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산계급의 해방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 해방이다 그랬죠. 본인이 실천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사회주의자예요. 임원군하고 결혼을 했는데 임원군이 1차 조선 공산당 사건으로 갑자기 생각나네. 박 누구야? 박헌영하고 같이 잡혀갔을 때 감옥 가가지고 이혼장 내민 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신일용, 신생활이라는 잡지, 사회주의 잡지 유명한데 만들었던 신일용하고 결혼을 했고, 세 번째는 그 비판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던 송봉우라는 사회주의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각각 아들이 나서 아들이 셋이었는데 아버지가 다 다른 거죠. 네. 셋을 데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허원이라는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허원 집에 왔다 갔다 했던 최창익, 잠깐 국내에 들어왔던 최창익을 만나서 최창익과 함께 타이양산을, 그러니까 어쨌든 만주로 넘어가서 결국 타이양산에서 조선 의용군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 예, 여성 대원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결혼을 내보냈고, 이제 더 대담한 것은 최창익이 이제 나중에 그 북한에 가서, 허정숙도 북한에서 여성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까지 갔으니까. 예. 그래서 허정숙이 이제 북한에 남았는데, 그때 최창익도 북한에 남았어요. 예, 조선신민당 이끄는 지도자로서. 최창익이 거기서 다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가서 축사를 했대나, 하여튼 뭘 했답니다. 예, 그래서 허정숙 보통 인물 아니다는데, 보통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콜론타인은 러시아에서, 그 자유연애를 했었던 그 사회주의자로 유명하고, 러시아 최초의 여성 외교관이었던 사람이 콜론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조선의 콜론타인이었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드문 일인데, 20년대에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던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제가 수원에 오기 때문에, 나혜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나혜석의 이 글이 인형의 집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정말 그 당시 여성들이 갖고 있던 어떤 갑갑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이 되도다. 노라, 인형의 집의 주인공이죠. 입센에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놓은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남편과 자식들에게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죠.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다오. 밝은 암흑 횡행할지나 다른 날 폭풍 뒤에 사람은 너와 나. 잘 지었어요, 시는. 그러니까 사실 나혜석은 좌절한 페미니스트죠. 그러나 나혜석도 대단한 점이 있었어요. 의열단과 관련된 책에 보면 나혜석의 남편이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고위직에 오른 만주국 총영사는 부영사로 갔었던 김우영이었는데, 그 얘기 아세요? 나혜석이 의열단원이 총을 막혔어요. 근데 나혜석이 그거를 자기 베개 속에 넣고 자다가, 의열단원은 까먹었는데, 다시 의열단을 만들 때 그 총을 돌려줬어요. 대범하죠? 그래서 제가 만주 부영사 옆자리에 비행기에다가 총을 숨겼다고? 제일 안전하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의열단 책이 나오는데,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좌절한 페미니스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을 22년에 했다는 거는 예, 뭐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예.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여성 운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광주학생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어요. 1929년 11월 3일이죠. 네, 3일날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서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히 조선총독부가 방학을 한 거예요. 임시방학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학을,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고 기말고사도 안 봤는데 방학했어. 그래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930년 1월 15일 날 개학을 했어요. 서울에서. 개학한 날 서울에 있는 여학교 모든 여학교가 연합식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거리에서 한 건 아니에요. 학교를 나오다 저지를 당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하거나 거리로 나오거나 뭐 담을 넘어가거나 뭐 별짓을 다 했죠. 그래서 하는데 전부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 여학생 연합식이었어요. 이 연합식을 허정숙이 지도했어요. 그래서 허정숙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날 이 시위가 3일은 그러니까 광주 학생 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큰 기폭제가 됐어요. 한 달 반 뒤에 3.1운동이 말하자면은 3.1운동이 일어난 날, 기념되는 날이잖아요. 그 주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학생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전국화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 전국화의 계기는 1월 15일에 서울 여학생 연합 시위였고, 그걸로 전국화된 거예요. 그 앞에 전국화는 그렇게 큰 전국화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1월 15일 이후예요. 그런데 어떤 교과서에도 이걸 쓴 적이 없죠. 어떤 교과서도 이걸 쓴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근우회를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가르쳤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누구야 도대체. 왜냐면요, 신간에는 어떤 정치운동 단체로서, 민족적인 단위 정치운동 단체잖아요. 그러면은, 근우회는 여성단체, 전국적인 여성단체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 해산하고 이런 과정에 이런 거는 뭐 청년운동 단체 등은 뭐든지 30년대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해소하면서 다 해소됐거든요. 그 많은 단체가 다 같은 길을 걸었는데 유독 근우회만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청년총동맹은 신간의 뭐라고 해야 돼? 형제단체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면서 근우회만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해방 후 이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적 의식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닐까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찾았어요. 네. 그래서 논문 썼어요. 찾아서. 누구야? 딱 그랬더니 해방 후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매단체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근우회가 활동됐던 26년부터 예, 30년 아예 없었고 해방 후에 예, 어떤 역사학자 선생님이 자매단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근우회에서 활동하다가 해방 후에 활동 계속 한국에서 여성운동 했었던 분들 중에 또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먼저 부른 건 학자였어요. 예, 지금 돌아가셨고, 예, 얼마 전에 무관비망록이라고 하는, 예, 굉장히 중요한 사료를 쳤던 것들을 조작한 것으로, 예, 본인이 써가지고, 예, 사료를 조작한 것으로 작년에 발표돼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그분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찾고 나서 진짜 예, 약간 살아계셨으면 뭐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굉장히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운동이 갖고 있는 독자성을 그냥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예. 농민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 청년운동단체 모든 단체가 다 신간이랑 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근데 유독 근우회에 대해서만 자매단체. 그리고 연대의식도 없었어요. 당시에. 신간에도. 예, 근우회에 대해서. 예. 근우회는 그래도 신간의 노선에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가장 큰 단체니까. 하지만 관심이 없다. 그것도 제가 증명하는 글을 썼죠. 관심이 없었다. 예. 연대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쓴 건데. 이제 이런 식의 말하자면 해방 후에, 여성 굉장히 일제 시기까지 그래서 20년대 글에서는 사실 혁명양처라는 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안 썼던 말인데 해방 후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 한국 많은 여성단체들이 혁명양처를 내세우면서 운동을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사회도 산업화가 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그걸 규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개발을 잘 살게 됐어 말이죠. 60년대, 70년대 우리한테도 그런 여성상이 요구됐기 때문에 국가도 그래가지고 이 사회 지도층이 돼야 될 여학생들을 갖다가 학생의 간부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할 정도의 그 의식이 만들어진 건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현상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시대에 있었던 여성 운동이나 여성들의 페미니즘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퇴행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도 거의 일제시대는 오로지 유관수만 나오고 여성이 해방 후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교과서 여성이? 해방 후 교과서에서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방 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시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어린이 잡지 창간, 그다음에 형평사, 암태도 수작쟁이와 함께 신여성의 잡지 창간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당시 여성들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이렇게 일제 시기를 딱 생각할 때 이 시를 보면 모든 게 정리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46년에 윤석중 선생님이 사라진 일본기라는 짧은 동시를 썼어요. 동시 이렇게 함축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일본기를 보면 일본말이 생각난다. 일본기를 보면 전쟁이 생각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본기를 보면 거짓말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말이라는 흔적이 남았죠. 전쟁이란 고통이 남았죠. 그다음에 일본이 끊임없이 했던 우리는 계속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생각이 났다. 이게 해방 후에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인식인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갖고 싶었던 참정권이었기 때문에 1948년 50선거 투표율은 95.5%. 이건 물론 어떤 게 있냐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유효 투표자로 확인을 해서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70 몇 % 됐고 그 중에 대부분 대표 투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투표율은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면 우리가 뭘 갖고 싶어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참정을 갖고 싶어요. 여성의 문맹률이 50%가 넘었던 사회예요. 해방 직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시면 사진 보고 찍잖아요. 사진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퍼센티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19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진에 여성들의 시위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약간 60년 이후에는 없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마산에서 할머니들께서 시위하신 거고요. 이 여성들 사진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그가 말하자면은 해방이 될 때까지 어쨌든 많은 단체 생활을 통해서 어쨌든 일본의 어떤 통치 영역 바깥에서 한국인들끼리 끊임없이 민주주의적인 훈련을 하고 민족차별의 저항감을 느끼면서 어떤 사회 운영 자체를 민주주의적으로 해오면서 어떤 참정에 대한 어떤 참정권에 대한 어떤 그 바램을 하고 우리가 이제 민주국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없었으면 4.19 같은 경우에는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최초로 대통령을 이게 건져서 끌어내린 그런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이 한국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어떤 민주주의와 연관해서 설명을 해보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1923년에 있었던 이 몇 가지 사건으로 통해서 제가 이제 다 이 사건 저 사건 막 설명하면 안 되니까 일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해방 후에 갑자기 미국이 와서 자유민주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가 민주적인 의식과 심성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1923년의 역사적인 사건들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